3장 임금 들어가시죠. 43조부터입니다. 임금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임금을 어떤 식으로 받을 거냐일 거지 않습니까? 그게 43조에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임금의 지급 방법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읽어보시면 1번, 1항. 임금은 통화는 돈이겠죠. 돈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줘야 된다. 다만 법령 또는 단협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직접부를 먼저 얘기하고요. 1원칙으로 직접 줘라. 그 다음 전액을 줘라. 전액불이겠죠. 통화로 줘라. 통화불입니다. 그 다음에 2항 보시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된다. 이걸 정기불이라 그래요. 월 1회 이상 줘라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1급 상관없죠. 월 1회 이상이니까 주급 상관없잖아요. 근데 임금이 2달에 한 번 나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월 1회 이상, 다른 말로 정기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처음 공부하실 때 이거를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그래가지고 직전, 통일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그리고 1항 단서에서 보신 것처럼 가운데 있는 전통 이거는 법령이나 혹은 노사 간 단체 협약을 통해서 예외가 인정되겠더라. 예를 들어서 전액불의 원칙에 대한 예외, 원래 전액을 줘야 되는데 법령에 따른 예외는 뭐 있겠어요? 세금 공제 이런 거 그러겠죠? 4대 보험 공제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단협에 의한 예로서 조합원들 그 조합비 공제하고 임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제해가지고 조합액을 주죠. 이런 것들 단협에 의한 예로서 체크오프라고 하는데 조합비 공제 조항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불에 따른 예외는 딱히 있지 않은데 굳이 따지면 선언법상 선언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양지 통화로 원양어선 이런 데들 기양지 통화로 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협에 따른 통화불 예외 같은 경우는 임금을 통화 외의 걸로 기본적으로 주면 안 되긴 하는데 예를 들어 연말 성과급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단협 체결해 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성과가 좋은 직원들한테는 냉장고를 준다.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법령 또는 단협 외에 따라 가지고 임금 전체를 그냥 이거 단협을 통해서 물건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입법 취지상 그렇게 해석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항도 단서가 있어요.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준하는 것으로 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더라. 예를 들어서 상여금 이런 거 매월 안 나오잖아요. 3, 6, 9, 12 짝수달 이렇게 주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43조의 2입니다. 관련해 가지고 조금만 더 얘기해 보면 해석상 문제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접불의 원칙 관련해서 판례가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임금 채권의 양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퇴직금해보장법상 퇴직연금 이런 것들은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가 돼 있어요. 법으로. 근데 일반 임금에 대해서는 양도 금지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양도 금지 규정이 없으니까 임금채권은 양도할 수 있어요. 내가 빚져가지고 내 빚쟁이한테 임금채권 양도한다. 계약 유효하냐?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양도 금지 규정이 없으니까 양도는 가능한데 양도를 때려가지고 양수인한테 임금을 줘버리면 직접불의 원칙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충돌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판례가 어떻게 보냐면 양도는 가능한데 금지 규정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조의 취지상 근로자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양도가 금지되는 거랑 효과는 거의 비슷하기는 해요. 그 다음에 전액불의 원칙 관련해서 키워드로 어떤 판례가 있냐면 임금채권 상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사가 근로자한테 받을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해배상 채권 이런 것들 근로자가 실수로 과실로 혹은 혹은 일부러 회사에 손실을 끼쳐가지고 손배 채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이 손배 채권하고 내가 줘야 될 임금 채권을 깔 수 있냐, 상계할 수 있냐 이런 문제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상계는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 전액을 줘야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게 원칙이고 예외가 있긴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기본적 원칙으로서는 안 되는 게 원칙이고요. 통화불의 원칙 관련해가지고 또 어떤 판례가 있냐면 채권 양도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사용자가 있고 근로자가 있고 거래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사용자고 얘가 근로자인데 얘와 얘 관계에서는 얘가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인 거죠. 얘가 퇴사를 해가지고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지금 현금이 씨가 말랐어요. 회사에 돈이 없어. 그래서 얘가 고소하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긴 줘야 될 거지 않습니까? 얘한테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채권이 양도가 됐으니까 퇴직금을 준 거냐? 아니잖아요.
통화불이익 원칙 위반이죠. 기본적으로 돈을 줘야지. 왜냐면 채권 받았는데 얘한테 청구했더니 얘도 내 돈이 없는 거야. 돈을 안 줘. 이래버리면은 원래는 얘가 받아야 되는데 얘가 받으려고 막 애를 써야 되는 거냐. 피곤하죠. 그리고 이걸 기본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판례가 또 일부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 좀 참고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36조 금품청산을 봤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때 내가 입사를 해가지고 요때쯤에 체불이 발생했어요. 임금 체불이. 그리고 또 하나 뭘 안 줬냐면 실비를 안 줘. 이런 것들. 실비를 지급하지 않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때쯤에 퇴사를 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면 이때 못 받은 게 두 개죠. 하나는 임금을 못 받았고 하나는 실비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 전액불의 원칙 또는 월 1회 이상 지급 원칙 위반이죠. 이거는 근기법 4.3조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비를 주지 않은 건 4.3조는 임금을 기울하는 거니까 노동법 영역이 아니죠. 이거는 민법 영역이에요. 민법 영역.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가 어떻게 될까요? 이때 이자가 5%죠. 민사당 일반이자. 근데 그러다가 퇴사 후 14일이 넘어가 버리면 이건 이제 36조 문제가 발생하죠. 실비도 이때는 일체금품이니까 36조 문제가 발생하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여전히 그냥 이자가 5%인데 얘는 이때부터 이자가 연리 20%가 돼버리는 거죠. 37조에 의해서 아까 봤던 거 좀 조합해서 보시면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4.3조의 2하고 4.3조의 3은 악성체불 사업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악성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최근에 좀 들어온 건데요. 4.3조의 이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성범죄자 명단을 오픈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동 성범죄자 명단. 그런 것처럼 악성체불 사업주는 명단을 오픈해가지고 구직자들이 회사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4.3조의 3 같은 경우는 신용정보기관에 자료를 제공해가지고 악성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두 개 비슷비슷해요. 근데 아무래도 그냥 정보기관에 주는 것보다 오픈하는 게 좀 더 부담스럽죠. 그래서 조금 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딴 건 똑같은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3213, 3212 이렇게 해거든요. 숫자로서. 뭐가 다르냐면 1항의 네 번째 줄에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돼 있잖아요. 3천만 원이고 4.3조의 3 같은 경우는 1항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체불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이면 뭐 제공할 수 있다 돼 있죠. 그 정도가 달라요. 요건으로 3213, 3212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빡센 게 명단 오픈, 조금 덜한 게 정보기관 주는 거,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 체불하는 사람들을 좀 제재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4.4조 가시면 44조도 4.4조가 있고 4.4조에 2가 있고 4.4조에 3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워낙 도급사업에서 체불 문제가 세다 보니까 이거를 규율하기 위한 건데 하나하나 좀 보시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4.4조부터 4.4조의 3까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인 구조를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급관계에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특정 공사 등에 대한 도급인이 있겠죠. 발주처, 뭐 예를 들어서 정부가 발주한 공사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주처가 도급인이 정부겠죠. 그 다음에 이 도급인으로부터 일정 부문의 사업 부문을 수급한 수급인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정부가 발주한 4대강 사업이다. 그러면 종합건설업체가 기본적으로 수급을 해나가죠. 예를 들어 경인 구간은 뭐 어느 기업, 뭐 낙동강 구간은 어디 기업 이런 식으로 받을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수급인이에요. 그럼 근데 이 수급인도 지네가 다 안 하지 않습니까? 종합건설이 다 안 하죠. 위에 하도급 또 주지 않습니까? 전문건설 업체들한테. 그래서 얘네들한테 하수급 받는, 하도급 받는 하수급인이 또 있을 거예요. 걔네들이 밑에 또 수급인이 있겠죠. 그럼 얘네가 다 하냐?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얘가 넘겨주는 거는 조경은 네가 하고, 토목은 네가 하고, 설계는 네가 하고 넘긴단 말이에요. 얘네 받아가지고 또 세분화 시키겠죠. 자재 중에 뭐는 네가 하고, 뭐는 네가 하고 또 하도급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도급인에게도 고용된 근로자가 있을 것이고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얘네들도 고용한 근로자가 있을 것이고 얘네도 고용한 근로자가 있을 거고 얘네도 고용한 근로자가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1차 하청 같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에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근데 이게 하청에 재하청 넘어가기 시작하면 영세한 기업들인데 얘네들이 체불되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오죠. 일단 그래서 4.4조 이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관계를 보게 되면 다 수급인들이긴 한데 가장 먼저 수급한 게 얘죠. 얘를 우리가 원수급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수급인들인데 얘네들 간의 관계를 보자고요. 얘는 바로 위에 있잖아. 그래서 얘를 직상수급인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는 얘 밑에 있으니까 하수급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도 마찬가지죠. 얘 입장에선 얘가 바로 위에 있으니까 직상수급인이고요. 얘는 또 하수급인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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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근로계약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4사절 읽어보시면 1화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규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임금을 못 받았어요. 지금 임금 못 받았는데 얘한테 못 받은 거죠. 근데 얘가 임금을 왜 안 주나 봤더니 얘 때문이야. 예를 들어 도급비를 제때 안 주다든가 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든가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임금 못 준 게 얘의 규책 사유다. 그러면 원래는 4.3조의 직전 통일 그 지급 책임을 얘가 지는 건데 너도 진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얘 규책 사유로 못 줬으면 같이 책임져야지 왜 얘만 책임지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4.4조 얘기입니다. 다만 직상수급인의 규책 사유가 그 상위수급인의 규책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 상위수급인도 연대 책임진다. 얘가 도급비를 왜 못 주나 봤더니 얘가 안 줘서 그래. 도미노처럼 막 안 주니까 못 주고. 그럼 너도 책임져라. 이게 4.4조 기본 취재예요. 1항 첫 부분 보시게 되면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이에요. 여러 차례. 그러니까 이거를 사전적으로 그냥 국어적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2차례 이상이겠죠. 근데 우리 판례가 어떻게 보냐면 입법 취지상 1차 도급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밑에 빼고 이 원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대기업인데 얘가 임금 못 줬어. 왜 그런가 봤더니 정부에서 도급비를 안 줘.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식의 1차 도급의 경우에도 이 근로자들이 얘를 상대로 선고할 수 있는 거냐? 판례는 그렇다고 봐요. 사실 이제 문구만 보게 되면 1차는 여러 차례가 아니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입법 취지에 주목해서 판례가 그렇게 해석을 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4.4조의 2하고 비교해봐도 1차 도급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4.4조의 1항 보시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4조에서는 그냥 여러 차례 돼 있고 4.4조의 2에서는 아예 찍어가지고 2차례 이상 집어놨죠. 그러니까 그걸 비교해보면 2차례 이상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 차례를 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차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판례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선우가 좀 바뀌긴 했어요. 왜 그러냐면 4.4조가 원래 있었고 4.4조에 2, 3이 들어온 게 2007년이에요. 근데 그 판례는 아주 옛날 판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4조에 2를 만들 때 2차례라고 쓴 게 여기서의 취지는 정말 말 그대로 2차례 이상, 그러니까 최소 1차, 2차, 얘네 근로자, 최소 얘네 근로자를 염두에 두고 만든 건데 그냥 여러 차례 그래버리면 법원 가면 또 1차 도급 들어가 버릴 거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입법자가 2차례로 찍어버린 거긴 한데 어쨌든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더라도 지금에 와서 보게 되면 1차 도급이라고 그 1차 도급을 포함하는 게 여러 차례라고 해석하는 게 그렇게 무리해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든가. 그다음 이건 쉽죠. 4.4조의 2는 뭐냐면 건설업 문제예요. 건설업에서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하도 왜 문제가 많냐면 예를 들어서 이 하청에 재하청을 받았는데 이 하청업체가 말 그대로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지금도 건설 현장에 많이 있죠.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이거를 시공참여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회적인 용어로는 십장, 오야지 이렇게 부르죠. 얘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업자가 아닌데 인부들을 데리고 다니는 애들인 거죠. 동생들 쉽게 말해서 동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하고 계약해 들어가가지고 막 일사불란하게 하고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왜 이런 시스템이 법에서 허용하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많이 있냐면, 그러니까 대기업 관리직들이 현장에 거센 드센 이분들을 컨트롤을 잘 못해. 근데 십장 얘네들이 아주 빡세게 관리를 해주죠. 편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통해서 많이 일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학 나오고 이제 대기업 건설 현장 담당대로 가는 애들 얘기 들어보면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컨트롤이 안 돼. 거의 삼천벌 되는 분들이 와가지고 와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우리 직원도 아니고 협력업체 직원이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데 얘네가 막 빡세게 관리해줘 버리니까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활용하는 거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네가 이런 십장 얘네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동생들한테 줘야 되는데 워낙 큰 돈을 만지니까
돈 받아가지고 뭉탱이로 받은 다음에 막 몇십억 받아가지고 날라버리는 거야. 필리핀 이런 데로. 그러면 사사조에 의하면 얘들 보호가 안 돼요. 왜냐? 얘는 규칙이 없거든. 줬잖아. 그러니까 보호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사사조의 2예요. 십장들이 워낙 사고를 많이 치니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1항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10장이죠.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이 같이 책임져라. 그러니까 여기는 귀책사유 이런 말이 없어요. 네가 줬어도 10장들이 날르면 그래도 책임져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네 입장에서 아무래도 관리를 좀 빡세게 하겠죠. 위험하니까. 자기들은 줘도 또 조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심하겠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는 아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인건비를 얘네가 직접 입금시켜버려.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해요. 2항 1항의 직상수급인이 또 업자가 아닌 거예요. 얘를 봤더니 얘도 10장이야. 왕 10장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라면 네가 책임져라 이런 거죠. 아예. 그렇죠. 업자가 책임져라. 그래서 얘가 날라버렸다. 그러면 얘가 아예 직접 줬어도 또 줘야 되는 겁니다. 직접 그게 만들어 놓은 게 사사조의 2예요. 사사조의 3 이건 뭐냐면 아예 일정한 경우에는 직상수급인 혹은 아예 원수급인한테 이 근로자가 그죠? 그 수차례에 걸친 하청업체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경우냐면 얘가 체불임금이 있어가지고 소송 걸어서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집행 권한이 생긴 거죠. 집행 권한 생겼는데 얘가 막 재산 숨기고 막 돈 엎때려버리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한이 있는 경우는 아예 원수급인한테 예를 들어서 바로 청구할 수 있게 안 주면 얘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사사조의 3입니다. 읽어보시면 1항 사사조의 3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되는 하도급 대금 채무 범위에서 지금은 이제 직상수급인 얘기죠. 예. 범위에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그 임금을 직접 줘야 된다. 1호, 2호, 3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리 그렇게 하기로 합의된 경우 혹은 집행권한이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아예 직상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2항은 뭐냐면 요거는 아예 이제 원수급인이 책임지는 경우예요. 원수급인이 제일 위에 있는 얘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 이게 이제 원수급인이죠. 얘네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 그러니까 원수급인으로부터 하청의 재하청, 그럼 이 근로자 아니 되겠죠. 2차례니까 이런 경우로서 집행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아예 그냥 직접 지급을 원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니네가 돈 많으니까 니네가 주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계속 보시면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해서 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따라야 되고요. 3항 보시면 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 그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 보는 게 맞겠죠. 네,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참고로 44조 관련해가지고 어떤 판례가 있냐면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44조 얘기하는 거예요. 얘 규책 사유로 얘한테 도급비를 안 줘가지고 얘가 인건비를 못 줬어요. 임금을. 그러면 같이 책임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근로자가 얘한테도 청구하지만 얘한테도 청구한 거예요. 고소하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얘가 임금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얘한테 도급비를 주는데 이 준 돈을 까고 주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판례가 안 된다 그래요. 그 무슨 말이냐면 44조의 3 같은 경우는 44조의 3은 직상수급인도 그렇고 원수급인도 그렇고 잘못한 게 없어 얘네들은. 그렇죠. 잘못한 게 없는데 얘가 잘못해가지고 임금 못 준 거를 얘네 보호하려고 얘네에게 책임을 물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줬으면 그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거다 이렇게 봐버리는 건데 법에 44조 같은 경우는 얘 때문이라고. 얘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를 그 범위만큼 소멸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손해보는 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액수를 보더라도 지급돼야 되는 임금 총액에 대해서 좀 주장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가 지네 마음대로 줘버린 다음에 이거 확 까버리면 이거 문제가 있죠. 44조의 3은 액수 가지고 다툼 생길 여지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법원 판결문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에 반해서 44조는 다르다고 얘기가. 그러니까는 그렇게 보더라도 얘네 입장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을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엎어 쓰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못하게 아예 네가 줬어도 하도급 대금 채무 까지 못하고 별도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판례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4사조의 3은 얘네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아예 법으로 그 범위 내에서 대금 채무가 소멸한다. 박아버린 거고 4사조는 법에는 안 나와 있는데 판례가 해석상 네 잘못인데 너도 법 써야지 이러면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사시도 그렇고 노무사 일치도 그렇고 객관식 문제에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왜냐하면 4사조는 판례가 있고 하사조의 3은 아예 법에 문구가 있다 보니까 달라요. 두 개가. 그거는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5조 보겠습니다. 비상시 지급. 비상시 지급. 이거 보시게 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질병지에 그 밖에 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에 비용이 충당하기 위해서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가불이에요. 근데 가불이라는 건 법에 있는 개념이 아니고 사회적 그냥 개념이죠. 당사자 간에 임의로 사장님 지금 돈이 필요한데 좀 땡겨주십시오. 그래 이번 달에 월급 먼저 줄게. 미리 줄게. 이게 가불이고 비상시 지급은 뭐냐면 법에 의해 줘야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안 주면 처벌돼요.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애를 낳는데 수술비가 없어.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니까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초일부터 말일까지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임금 지급일이 말일이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근데 내가 지금 뭐 한 10일까지 근무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이번에 애를 낳는데 돈이 필요해. 그래서 좀 갑을 좀 해주세요. 회사가 돈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근로자를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가불이 어려우면 근로기준법 45조에 의한 비상시 지급을 해주시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1분까지는 줘야 되는 거예요. 11분까지는 이미 일했으니까. 안 한 거는 못 주더라도 일한 거 이미 제공한 근로 이건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 주면 형사처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출산, 뭐 질병 뭐 이런 것들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하면 줘야 되는 이게 45조입니다. 46조 가시죠. 휴업수당이에요. 휴업수당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회사가 물량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없어. 비수기야. 예를 들어서. 일이 없으니까 야 일 없다. 야 너네 좀 나오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돼버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월급을 받아야 생활을 하는데 월급이 탁 끊겨버리니까 생활의 안정성이 매우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유로 너의 경영상 사유에 의해서 휴업을 하게 되면 휴업수당을 줘라 얘기해요. 왜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읽어보시면 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그러니까 귀책사유 그러니까 뭐지 싶은데 우리 이걸 법원이 굉장히 넓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천재지변 빼곤 다예요. 그러니까 천재지변쯤 돼버리면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이기 때문에 민법 537조 적용해가지고 임금 지급 의무가 없을 것이고 근데 이제 그 정도 아니면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거래처 부도, 경기난, 경영난, 뭐 경기 침체 뭐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 휴업수당을 주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리해가면 되겠지. 도저히 어려워서 더 이상 이 인원을 끌고 갈 수가 없다. 인원 삭감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46조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회사가 요즘에 물량이 없어. 그래가지고 오전엔 나오지 말고 오후만 일하자 이런 거예요. 오후만 일하자. 그럼 원래 내가 평균 임금이 예를 들어서 오전에 예를 들어 10만 원, 오후에 10만 원. 그래가지고 내가 하루 일당이 뭐 한 20만 원 된다고 치자고요. 근데 요즘 일이 없어가지고 오전에만 휴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후엔 하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전엔 휴업수당 줘야 되니까 7만 원 잡아주고 오후엔 일했으니까 10만 원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부 휴업도 가능하고 전부 휴업도 가능하고 휴업수당만 주면 문제 없어요. 다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평균 임금이 높을 수가 있어요. 성과급 중심 근로자 이런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통상임금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 승인받은 경우에는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휴업수당을 줘야 될 사유예요. 사유이긴 한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도저히 이거를 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예를 들어 어떤 걸 상정할 수 있냐면 노동조합이 파업을 했는데 정치 파업을 한 거예요. 정치적 사유를 이유로. 예를 들어서 막 박근혜 퇴진 막 이러면서 파업을 들어간 겁니다. 그럼 사업주 입장에선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뭐 휴업수당을 줘야 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 견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나가보면 이렇게 우리 회사가 있어요. 근데 얘네가 파업을 들어갔어. 박근혜 퇴진 막 그러면서 파업을 들어갔어요. 불법이죠. 정치 파업이니까. 어쨌든 간에 남은 사람들만으로 조업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요.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을 시켜야지. 돈 줘야 되고 임금을. 그쵸? 이거 문제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 이게.
만약에 불가능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라인이 있어가지고 얘네가 만들어봐야 여기가 멈추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 불가능한 경우에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견해 대립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휴업 수당을 줘야 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일을 못하니까.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 이거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얘네들이 정부랑 싸우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는 얘기냐 이러면서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나라도 망하겠다. 부득이한 사유다 지금 이거.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 라고 하면서 노동위원회 승인 요청하는 거예요. 노동위원회가 부득이하네. 승인 빵 내려준 거죠. 그러면 얘네들한테 원래는 휴업수당을 줘야 되는데 70% 안 되는 금액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감액이 가능한데 어디까지 감액이 가능한지가 법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현대차에서 딱 비슷한 케이스였어요. 그 금속노조가 정치 파업을 하고 이게 휴업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냥 노동위원회 깎아달라 했던 거죠. 노동위원회는 승인 여부만 결정해요. 얼마를 깎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감액 승인 딱 내버린 거죠. 그 회사에서 현대차에서 감액 승인 받았으니까 아예 안 줘야지 그러면서 전액 감액 시켜버려요. 전액 감액. 이 가능하냐? 판례 가능하다 봤어요. 대법원이. 왜냐? 법에 안 나와 있으니까. 법에 없는데 판사가 마음대로 50%까지만 깔 수 있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액 감액도 가능하다. 이게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다음 47조 가시죠. 도급 근로자. 요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도급이 이런 도급이 아니에요. 이런 도급. 그러니까 그냥 근로자는 근로자인데 직접 계약돼 있는 거예요. 근로자인데 나의 특색이 거의 좀 자영업자 비슷하게 잡혀 있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급 중심 근로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직원인데 얘는 기본급이 없고 판매 수당만 있어요. 팔 때마다 몇 프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럼 이번 달에 얘가 하나도 못 판 거야. 그러면 넌 계약이 그러하니 0 이렇게 가겠습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그런 식의 성과급 중심 근로자, 도급 근로자 얘네들한테는 일정액의 임금은 보장해줘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80년대 후반부터 우리는 최저임금법이 시행됐지 않습니까? 최임을 주면 되죠. 하나도 못 팔았어도 시간급 계산해가지고 최임을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최임법 도입되기 이전에는 좀 의미가 있었죠. 나름 썰이 좀 있었어요.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일정액의 임금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막 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넘어가시면 48조 임금대장.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뭐 써라 이런 것들 필요하겠죠. 이런 게 있어야지 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뭐 입증을 할 수가 있죠. 임금대장이고요. 49조 임금채권 시효 3년으로 잡아놨어요. 조금 짧죠. 임금채권 3년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4장 근로시간 휴식 들어가시죠.